국방부 대회의실, 정적을 가르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민구 대령, 제 아들을 건드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한쪽 끝에 서 있는 여성의 어깨에는 무궁화 두 송이가 빛나고 있었다. 여군 최초 투스타 사단장 박미선 준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간 군복을 입으며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했다. 준장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기강 확립 차원의 한민구 대령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박미선의 시선 한 번에 말이 끊어졌다. 기강 확립이라고 하셨습니까? 박미선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탁 내려놓았다. 여기 제 아들 박준호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그리고 다른 피해 장병들의 증언까지. 회의실에 참석한 다른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면서 한 번도 군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들이 당한 일을 보고서는 박미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이 썩어 빠진 관습을 뿌리째 뽑아버리겠습니다. 한민구 대령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조용히 묻어왔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다. 준장님, 군에는 군의 방식이라고요? 박미선이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에서 가장 위압적인 존재였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군의 방식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야만적인 관습이 아니라. 박미선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격렬한 분노였다. 이제부터는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다. 새벽 4시 30분 박미선 준장의 알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 30년간의 군 생활로 몸에 밴 생체 리듬은 어떤 알람보다도 정확했다.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멀리 동쪽 지평선에서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박미선은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눈가에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아마도 아들 걱정 때문일 것이다. 오늘은 준호 면회 가는 날이지. 박미선은 혼잣말을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외동아들 박준호가 육군 제7보병사단에서 복무한 지 벌써 8개월째였다. 입대 초기에는 매주 전화를 했지만 최근 한 달간은 연락이 뜸했다. 군 생활에 적응해서 바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옷장에서 평상복을 꺼내며 박미선은 지난 30년을 되돌아봤다. 1993년 소위로 임관한 이래로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여군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이 된 순간까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어머니가 투스타라는 것 때문에 준호가 혹시 부담을 느낄까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입대 전날 밤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아들의 눈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박미선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8시 박미선은 사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군복을 입고 공식 방문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아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30년간 단련된 군인의 기품이 묻어났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박미선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다. 11월 말의 늦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아들이 입대했을 때는 봄이었는데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1시간 30분 후 제7보병사단 정문이 보였다. 웅장한 부대 정문과 충성이라고 쓰인 표지석이 위엄있게 서 있었다. 박미선은 잠시 차를 세우고 부대를 바라봤다. 30년간 수없이 봐온 부대 풍경이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내 아들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을 때 위병이 그녀의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미선 준장님이십니까? 젊은 위병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네, 면회 왔습니다. 아,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병이 급히 전화를 걸어 연대장에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선 준장님께서 면회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계급이라는 것은 쉽게 벗어지지 않는 옷 같았다. 준장님, 연대장님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면회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면회실로 안내해 주세요. 박미선의 단호한 말에 위병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면회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박미선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30년간의 군 경험으로 단련된 청각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감지한 것이다. 아, 박준호. 내가 뭔데 대답을 안 해. 탁. 무언가 세게 맞는 소리였다. 박미선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복도 끝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엄마가 투스타라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한 줄 아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다. 아닙니다, 중사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준호였다. 박미선의 혈관에 얼음물이 흘렀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없다고? 그럼 왜 맨날 기죽은 소리로 대답해? 엄마 찾나?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투스타 자식이 이것밖에 안 돼? 오늘 제대로 교육 좀 시켜줄게. 박미선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30년간의 군 경험이 그녀를 제지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다. UDT 출신들에게 배운 은밀한 이동 방법을 활용했다. 화장실 문틈으로 내부가 보였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중사 계급장을 단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 있었다. 옆에는 상병과 병장 계급장을 단 2명이 더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을 즐기는 맹수처럼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 박준호. 엄마한테 전화해서 맞았다고 징징거려봐. 김상훈 중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중사님, 그건 뭐가? 명령이야, 명령. 김상훈이 준호의 뺨을 때렸다. 박미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30년간 단련된 이성이 모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 지금 내가 너 때리고 있잖아. 이게 거짓말이야? 또 한 대가 날아갔다. 이번에는 더 세게. 이재성 상병, 핸드폰 켜서 녹화해.
이놈이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알겠습니다, 중사님. 이재성 상병이 핸드폰을 꺼내며 대답했다. 이거 완전 레전드 될 것 같은데요. 투스타 자식이 울면서 엄마 찾는 거. 그러게. SNS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걸? 박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이성과 인내심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뭐 하는 거냐? 투스타의 위엄이 목소리에 실렸다. 30년간 단련된 권위와 어머니의 분노가 합쳐진 목소리였다. 가해자들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누구세요? 김상훈이 당황하며 물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중년 여성의 기세에 압도당한 것이다. 박준호 일병의 어머니다. 박미선이 가슴에 명찰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미선 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장님? 김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한 그도 투스타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 끝에서는 피가 맺혀 있었다. 박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괜찮니? 박미선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상훈이 앞을 막아섰다. 준장님, 이건 부대 내부 기강 확립 차원의. 기강 확립이라고 했나? 박미선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30년간 수없이 들어본 변명이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기강 확립이라고 부르는 건 처음 보는군. 하지만 군대에는 군대만의 방식이. 닥쳐. 박미선의 한마디에 화장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한마디에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권위와 분노가 압축되어 있었다. 김상훈 중사, 이재성 상병, 너희들 이름과 계급, 소속 부대 모두 기억했다. 준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상훈이 급히 사과했지만 박미선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잘못했다는 걸 아느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박미선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일어나. 네, 엄마. 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자 박미선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뺨에 손자국뿐만 아니라 목 주위에도 멍자국이 있었다. 언제부터였니? 엄마, 언제부터냐고 물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간절함도 묻어 있었다. 입대하고 한 달 정도 후부터요. 왜 말하지 않았어?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투스타라서 더 힘들어질까 봐요. 준호의 말에 박미선의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더 힘들어진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다른 애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도 저는 더 많이 혼나요. 엄마가 투스타면서 이것도 못하냐. 장성 자식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박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니? 네. 신입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소대만 해도 10명 정도.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박미선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였다. 면회실로 이동하며 박미선은 아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봐. 처음에는 그냥 심부름이었어요. 빨래, 청소, 개인 물건 사오기.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다음에는 거절하면 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치는 척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언제가 가장 심했어? 지난주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했어? 투스타 자식이 이것밖에 못하냐. 내 엄마한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하면서 박미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계단에서 밀어서 굴렸어요. 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목에 시퍼런 멍이 보였다. 박미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30년간 나라를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아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준호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하지만 더 심해질까봐. 오히려 신고하면 보복이 더 무서워요. 보복이라고? 네, 다른 애들이 신고했다가 더 심하게 당한 경우들을 봤어요. 박미선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조직화된 범죄였다.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오면서 박미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동차에 탑승하며 박미선은 휴대폰을 꺼냈다. 첫 번째 전화는 국방부 군사경찰단이었다. 여보세요. 국방부 군사경찰단입니까? 박미선 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장님. 무슨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제7보병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 가혹행위 사건을 신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요? 네. 내일 오전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미선은 백미러로 부대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박미선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오랜 동료인 여군 대령 정은주였다. 은주야, 나야. 미선아, 웬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준호 일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박미선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은주야, 내가 아는 여군들 중에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 있니? 있어. 생각보다 많아. 하지만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가더라고. 이번에는 쉬쉬하고 넘어갈 수 없어. 미선아, 조심해. 너도 알잖아. 군 조직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어. 그날 밤 박미선은 집에서 30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장들, 그리고 투스타 진급 당시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건 아닌데, 30년간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편견들을 이겨내며 쌓아올린 성취들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재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준호를 만나고 왔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내 아들이, 그리고 다른 많은 아들들이 조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0년간 나라를 지킨다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내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든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투스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박미선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오늘 고생 많았어. 엄마가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괜찮지 않아. 절대 괜찮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여보세요? 준장님, 한민구 대령입니다. 제7보병사단 연대장이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준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혹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네, 저희가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령, 박미선이 한민구의 말을 끊었다. 30년간 그렇게 조용히 해결해온 결과가 오늘 제가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10시에 부대로 가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준장님 그건 투스타 사단장 자격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휘계통상 문제가 지휘계통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압니다. 박미선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새벽 박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어머니가 아닌 투스타 사단장으로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정복을 꺼내며 박미선은 가슴에 달 훈장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30년간 받은 각종 표창과 감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투스타 계급장.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거울 앞에서 완전무장을 마친 자신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이 순간을 위해 사용할 때가 왔다. 오늘부터 진짜 전쟁이다. 박미선 준장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전 8시 30분 박미선 준장의 전용차가 제7보병사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완전무장한 박미선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군사경찰단 수사관 김대호 중령이 동행하고 있었다. 차량 뒤로는 군사경찰 수사팀을 태운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뒤따르고 있었다. 준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의 보고와 함께 차량이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다. 오전 9시 정각이었다. 시작하자. 박미선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부대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다. 어제의 면회온 어머니가 아닌 30년간 쌓아온 권위를 온몸에 두른 투스타 사단장의 모습이었다. 정문의 위병들이 긴장한 채 경례했다. 사단장님 도착. 위병의 큰 소리에 부대 곳곳에서 간부들이 급히 달려나왔다.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한민구 대령이 급히 달려와 경례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제7보병사단 연대장 한민구 대령, 사단장님께 경례. 수고하십니다. 박미선의 인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어제의 개인적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연대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현장이라고 하시면 어제 제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그 화장실 말입니다. 한민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준장님, 그 일은 이미 적절한 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박미선이 뒤따라온 군사경찰단 요원들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대호 중령이 앞으로 나섰다. 국방부 군사경찰단 특별수사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민구와 다른 간부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미선은 현장을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봤다. 30년간의 경험으로 단련된 관찰력이 발휘되었다.
이 화장실은 언제 청소했습니까? 매일 아침 청소합니다. 한민구가 대답했다. 어제 이후로는? 어제 저녁에 누가 청소했습니까? 당직 근무자들이.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여기 CCTV는 없습니까? 화장실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복도에는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모든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하세요. 박미선이 김대호 중령에게 지시했다. 최근 6개월치 모두요. 그리고 영상 조작이나 삭제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미선은 가해자들을 소집했다. 김상훈 중사를 비롯해 어제 현장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김상훈 중사. 네, 준장님. 김상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군번과 소속 부대, 그리고 군 경력을 말하세요. 20-1234만 5678 제7보병사단 2대대 1중대 김상훈 중사입니다. 군 경력은 8년입니다. 8년이면 꽤 긴 경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혹행위 관련 교육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김상훈이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매년 받습니다. 매년이요? 네. 분기별로도 받습니다. 그럼 총 몇 번인가요? 정확히는 30번 정도? 30번이나 교육을 받고도 어제 같은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상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이재성 상병,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휴대폰으로 뭔가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휴대폰을 제출하세요. 준장님, 그건 개인정보 명령입니다. 박미선의 한마디에 이재성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군사경찰 사이버 수사팀이 즉석에서 휴대폰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신 장비를 동원한 분석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준장님, 삭제된 동영상 파일 17개를 복구했습니다. 내용은 박준호 일병을 포함한 신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장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박미선은 직접 동영상을 확인했다. 아들이 무릎 꿇고 맞는 모습, 다른 신병들이 굴욕적인 자세를 강요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가해자들의 웃음소리까지 30년간 단련된 이성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재성 상병, 이 영상들을 언제부터 촬영했습니까? 그건 대답하세요. 박미선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다. 2달 전부터입니다. 왜 촬영했습니까? 재미있다고 했습니까? 박미선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재미있다는 말입니까? 이재성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김상훈 중사, 이것도 기본자세 교육입니까? 박미선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물었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박미선은 한민구 대령을 불렀다. 연대장,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박미선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른 신병들을 전부 면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대 운영에 차질이. 부대 운영보다 장병들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한민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체 신병 면담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총 47명의 신병 중 32명이 크고 작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김민수 일병,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개인 세탁, 청소, 매점에서 물건 사오기. 거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때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집에서 보내준 택배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박미선이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누가 주도했습니까? 김상훈 중사님과 이재성 상병님이 주로. 다른 간부들은 몰랐습니까? 김민수가 눈치를 보며 대답을 망설였다. 대답하세요. 투스타가 신변을 보장합니다. 최병철 대위님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다는 걸 알죠? 직접 보시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박미선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다음 증언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박철민 일병, 당신이 당한 일을 말해보세요. 저는 신고를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소대장님한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많이 맞았고 다른 애들한테도 저를 따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미선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 최병철 대위를 즉시 소환하세요. 30분 후 최병철 대위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최병철 대위, 부하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박미선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럼 이 신고서들은 뭡니까? 서류에는 가혹행위 관련 신고서가 무려 12건이나 들어 있었다. 이것은 모두 당신 결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선우임 간에. 단순하다고요? 박미선이 일어섰다. 대위, 당신은 지금 투스타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왜 묵인했습니까? 그것이 군대의 관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례라고? 박미선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당신이 말하는 관례가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전통입니까? 최병철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저녁 7시, 박미선은 연대장 한민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하루 종일의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연대장, 이제 솔직히 말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한민구가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제가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아마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박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10년 이상 지속된 조직적 가혹행위라는 뜻이었다. 그럼 왜 방치했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박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대장, 당신은 대령입니다. 수백 명의 장병을 책임지는 지휘관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당신이 부하들이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제가 무능했습니다. 한민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능하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대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박미선이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네, 준장님. 부대를 떠나며
박미선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다. 네, 엄마. 오늘 부대가 완전히 뒤집혔다면서요? 그래. 이제 걱정하지 마. 정말이요? 정말이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했어. 하지만 박미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적은 이 부대가 아니라 이런 일을 은폐하고 방조해온 더 큰 시스템이었다. 집에 돌아온 박미선은 오늘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동영상 17개, 증언서 32부, 신고서 12건, 그리고 기타 관련 문서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늦은 밤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다. 박미선 준장님이십니까? 국방부 인사참모부입니다. 네, 박미선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국방부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면담하시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미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윗선에서 움직이는군. 30년간의 경험으로 박미선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부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득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박미선은 두렵지 않았다. 30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군 최초 투스타라는 지위는 바로 이런 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책상 서랍에서 30년 전군 생활을 시작하며 다짐했던 신념을 적어둔 메모를 꺼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신념을 실천할 때가 왔다. 내일부터는 군 전체를 상대로 한 더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준비됐다. 박미선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흘러나왔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박미선 준장은 국방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30년간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긴장감이 남달랐다.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가슴에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훈장을 달았다. 투스타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차갑게 반짝였다. 준장님,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방부 비서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했다. 복도를 걸으며 박미선은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여군 최초로 많은 것들을 이뤄낸 자신,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미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곧은 어깨.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서 정의를 요구하러 온 것이었다. 준장님, 도착했습니다. 장관실 앞에서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십시오.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국방부 장관 김철수와 함께 고위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인사참모부장 이준석 중장, 교육사령관 박성호 중장, 그리고 군사경찰단장 정태영 준장까지 모두 박미선보다 선배이거나 동기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다. 박미선 준장,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장관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다. 장관님께 경례. 박미선이 정중하게 경례했지만 그 눈빛만은 한치도 굽히지 않았다. 앉으십시오. 김철수 장관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도 박미선의 30년 경력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준장님, 어제 제7보병사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네, 장관님. 솔직히 말해서 과도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다고요? 박미선의 목소리에 의외의 기색이 묻어났다. 30년간 쌓아온 예의와 절제가 한순간에 흔들렸다.
제 아들이 조직적인 폭행을 당하는 걸 목격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처리 방식의 문제가. 김철수 장관이 말을 머뭇거렸다. 사실 그도 박미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요? 군에는 군만의 내부 처리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언론까지 개입시키는 것은. 장관님, 박미선이 김철수의 말을 끊었다. 그 방식으로 30년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 아닙니까? 장관실이 조용해졌다. 박미선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이때 인사참모부장 이준석 중장이 끼어들었다. 박 중장, 진정하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식으로. 중장님, 박미선이 이준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언제 불손한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조용히 앉아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물러나야 합니까? 박미선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면서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무를 처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교육사령관 박성호 중장이 물었다. 제 아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박미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병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준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들 둔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크게 키우시는 건 아닙니까? 크게 키운다고요? 박미선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장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파일을 테이블에 놓으며 박미선이 계속했다. 제가 밤새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공식적으로 보고된 가혹행위 사건만 127건입니다. 장관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은폐되고 있으니까요. 박미선이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 중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단 12건입니다.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군사경찰단장 정태영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기교육, 주의 처분, 그리고 합의 종료가 대부분입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다. 합의라는 게 뭡니까?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입을 막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중장이 다시 끼어들었다. 그래도 군기강을 생각하면. 군기강이라고요? 박미선이 중장을 노려봤다. 폭행과 가혹행위가 군기강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질서라고요? 박미선이 일어섰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것이 질서입니까? 박 중장,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적이라고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실이 얼어붙었다. 30년간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참고 견딘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장님,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저보다 계급이 높거나 경력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박미선이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를 30년간 방치해온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김철수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준장님,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하지는 말고. 급작스럽다고요? 박미선이 쓰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장관님, 30년간 이 문제가 방치되어 온 것이 급작스럽지, 제가 나서는 것이 급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면 군의 이미지라고요? 박미선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장관님, 진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혹행위를 은폐하고 덮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박미선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계속했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박미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장관님, 박미선이 장관을 똑바로 봤다. 저는 여군 최초 투스타입니다. 30년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의와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타협하지 않았고 굽히지 않았으며 옳은 것은 옳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선이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준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이준석 중장이 협박조로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미선이 되물었다. 제가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장관실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제 아들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는 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한 그도 박미선 같은 결연함을 본 적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군 차원의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군 차원이라고요? 네. 모든 부대의 가혹행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이준석 중장이 반대했다. 그건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큰 파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박미선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까지 작은 문제로 치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군을 대상으로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박미선이 이준석을 쏘아봤다. 혹시 더 큰 문제가 드러날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박성호 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장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요? 정군 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중장님, 박미선이 박성호를 바라봤다. 군이 마비되는 것과 장병들이 폭행당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김철수 장관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준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일주일 정도. 사흘. 박미선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흘 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짧습니다. 장관님. 박미선이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아들이 맡고 있는 동안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장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미선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고요? 국정감사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요? 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에도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장관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장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미선이 되물었다. 군 전체가 큰 혼란에. 혼란이라고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혼란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박미선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장관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박미선은 확신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이 순간을 위해 사용할 때가 왔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미선은 휴대폰을 꺼냈다. 첫 번째 전화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었다. 의원님, 박미선입니다. 아, 준장님.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그날 저녁 박미선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준장님, 한민구 대령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내일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준장님께서 제보하신 겁니까? 박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실제로는 국정감사 의원들이 별도로 입수한 정보였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준장님, 제발. 무엇을 제발입니까?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달라고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령, 박미선이 한민구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봐준 것이 뭡니까? 제 아들이 맞는 것을 봐준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한민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령, 내일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동시에 최후의 기회입니다. 다음 날 국정감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전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박미선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미선 준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의 소개에 이어 질의가 시작되었다. 준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이 마이크 앞에 섰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해온 군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명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가혹행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군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선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저는 투스타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계급장도 없는 일반 국민들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국정감사장이 숙연해졌다.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박미선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국정감사장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방청석의 시민들도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한민구 대령이 증언대에 섰다. 한민구 대령, 박미선 준장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한민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미선의 증언은 모든 뉴스의 톱뉴스가 되었다.
여론은 급격히 군 개혁 쪽으로 기울었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나왔다. 사흘 후 김철수 장관이 박미선을 다시 불렀다. 준장님, 정군 특별조사를 승인하겠습니다. 박미선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준장님께서 직접 조사단장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다.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객관성의 문제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김철수 장관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박미선은 30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 이 조사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박미선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가 해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정군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됐어.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박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거든. 30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부을 시간이 왔다. 박미선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6개월 후 국방부 브리핑룸은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박미선 준장이 주도한 정군 가혹행위 특별조사 결과 발표의 날이었다. 브리핑룸 정면에는 대한민국 국군 가혹행위 척결 및 건전한 군 문화 정착 방안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박미선 준장이 브리핑룸에 입장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투스타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지만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더욱 단단해지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정군 가혹행위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충격적인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총 247개 부대를 조사한 결과 68개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부대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가해자 총 156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15명은 즉시 군사법정에 송치되었습니다. 나머지 141명도 군기교육대 송치, 강등, 전출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간부 43명도 함께 처벌했습니다. 이 중에는 영관급 장교 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미선이 잠시 말을 멈추고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다봤다. 다음에 할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박미선이 직접 설계한 종합적인 개혁안이었다. 첫째, 모든 부대에 24시간 운영되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 시스템은 부대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 직속으로 운영되어 은폐나 보복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둘째, 가혹행위 예방 교육을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확대하고 모든 간부는 의무적으로 심리상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정군에 확산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안전한 환경으로 격리되고 전문 상담사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넷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팀이 정기적으로
모든 부대를 점검합니다. 다섯째, 가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신설하여 용기 있는 신고를 장려합니다. 박미선의 발표는 30분간 계속되었다. 모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박미선은 개인적인 소감을 밝혔다. 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제 아들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장병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장병이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들도 기립박수를 보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MBC 기자였다. 준장님, 이번 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혹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KBS 기자였다. 혹시 이 과정에서 준장님께서 받은 압박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박미선이 잠시 침묵했다. 6개월간의 힘든 과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같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민단체 관계자였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미선은 제7보병사단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닌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였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엄마. 면회실에서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많이 달라졌구나. 박미선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군대답게 생활하고 있어요. 군대답게? 네, 서로 돕고 챙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선후임 관계도 건전해졌고요. 준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니? 김상훈 중사님은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창에 있고요. 이재성 상병님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다른 부대로 전출 갔어요. 후회하지 않니? 그때 신고한 건 말이야. 전혀요. 오히려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제 무서운 일은 없니? 네, 전혀요. 오히려 후배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박미선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마워, 준호야. 뭐가요?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해주신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충분히 용감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박미선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민구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요? 박미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준장님 덕분에 이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민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진짜 부대다운 부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말입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준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민구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령의 몫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문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 후 박미선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국방부에서 새로 신설한 군 문화혁신단의 단장이었다. 준장님, 정군을 대상으로 문화혁신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방부 장관의 제안이었다. 모든 간부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병들까지도. 규모가 상당하겠네요. 1년에 걸쳐 정군 20만 명을 교육하는 계획입니다. 박미선은 잠시 고민했다.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수락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육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에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선입니다. 박미선이 무대에 올라서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미선의 첫 강의는 자신의 경험담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30년 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박미선의 초임 시절 사진이 나타났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여러분이 지휘하게 될 부하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저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시간에 강의가 끝난 후 한 대위가 질문했다. 준장님, 혹시 이런 큰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박미선이 미소를 지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딸들이 안전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군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가 되었으니까요. 교육이 끝난 후 많은 간부들이 박미선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준장님 덕분에 제가 지휘하는 부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부대 장병들이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정군 순회 교육을 마친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90% 감소했고 대신 긍정적인 사례 보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대 내 도움 활동 증가, 선후임 간 멘토링 프로그램 자발적 운영, 장병 상호 부조 사례 급증, 박미선이 만들어낸 변화는 군대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 즈음 준호가 전역할 때가 다가왔다. 박미선은 아들의 전역식에 참석했다. 박준호 일병, 18개월간의 성실한 복무에 감사드리며 전역을 축하합니다. 부대장의 선포와 함께 준호의 군 생활이 끝났다. 고생 많았어. 박미선이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의미 있다고? 네, 변화의 시작점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준호의 말에 박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앞으로는 뭘 할 거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사회복지학? 네, 엄마가 군대를 바꾼 것처럼 저는 사회를 바꾸고 싶어요. 박미선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정말 이 길이 맞니? 네, 확신해요. 준호의 눈빛이 결연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2년이 흘렀다. 박미선은 소장으로 진급하여 국방대학교 총장에 임명되었다. 미래의 군 간부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배울 것은
단순한 전술이나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박미선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 간부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미래의 장성들이 앉아 있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휘하게 될 부하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는 3년간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생도가 질문했다. 소장님,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박미선이 잠시 생각했다. 제 아들이 전역할 때였습니다. 왜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가 30년 군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선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이제 대학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다. 엄마,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실습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박미선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네, 엄마가 군대에서 하신 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일이요. 박미선이 아들을 바라봤다. 3년 전에 상처받은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를 보고 배운 거예요. 뭘?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는 것. 박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줘서. 5년이 흘렀다. 박미선이 주도한 군 문화혁신은 완전히 뿌리내렸다.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고 대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박미선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소장님, 오늘 신문 보셨어요? 무슨 신문?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군대로 선정됐다는 기사요. 박미선이 신문을 펼쳐봤다. 정말로 놀라운 내용이었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왜요? 병사들의 높은 도덕성과 상호 협력 정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박미선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저 취업됐어요. 어디에?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과요. 정말? 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박미선이 아들을 껴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처럼 저도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몇 년 후 박미선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다. 전역식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박미선을 배웅하러 왔다. 동료 장성들, 그동안 교육받은 간부들, 그리고 가혹행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박미선 소장, 35년간의 헌신적인 복무에 감사드리며 전역을 축하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선포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지막 인사에서 박미선이 말했다. 35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전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박미선과 준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이제 뭘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제안이 있는데요. 뭔데? 저랑 함께 NGO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해보는 건 어때요? 박미선이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네, 엄마가 군대에서 이뤄낸 변화를 이제는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박미선은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다. 좋은 생각이야. 1년 후 박미선과 준호는 정의실현 연구소라는 NGO를 설립했다. 각종 조직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학교 폭력 근절이었다. 박미선의 경험과 준호의 전문성이 결합된 완벽한 팀이었다. 엄마, 오늘 첫 번째 학교 방문이에요. 떨리네.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방문한 학교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5년이 더 흘렀다. 박미선과 준호의 활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군대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모자는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후회하지 않니? 뭐려? 그때 그 일을 겪은 것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잖아요. 박미선이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졌고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박미선과 준호 모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엄마, 우리 이야기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박미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거네요? 그래,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그들이 만든 변화의 물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